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방직 7급으로 올해 시험은 다 끝났는데 지방직 7급 행정학과 관련해서 보면 이 문제의 출제가 법령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왔죠. 전부 다 이론 문제를 냈고, 그리고 이론 문제를 냈는데 그거를 아주 단순하게 내지는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 중심으로 학습하신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유리했을 거고,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는 또 불리했을 거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과거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들이 좀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되게 난처했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는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재정준칙, 물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다 다뤘어요. 재정준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개념이고 이게 재정건전성과 어떤 게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다 설명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문제 봤을 때 아주 어렵게 느꼈을 게 이 넛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주 최근의 이론입니다. 2008년에 이 넛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이런 분이 있어서 이걸 정책에 활용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주 최근의 연구 경향을 여기다 시험 문제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루기는 어려웠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탄력 세율 제도가 있는데, 이 탄력 세율 제도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뤘던 것이지만 또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틀렸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세목 같은 거 외울 때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9급 수험생들은 안 외워도 됩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딱 7급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출제됐고,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항상 중요시했던 행정 이론에 근거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애플비가 주장한 정치행정 이론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애플비는 정치행정 이론론자고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관리를 중시하는 것은 바로 행정관리설이죠. 행정관리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행정 이론론의 주장이죠. 그 다음 2번, 행정은 민의를 중시해야 하며, 민의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의 의사를 중시해야 하며 정책 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그렇죠. 애플비는 정치행정 이론론자로서 행정이 바로 정치와 마찬가지로 결정도 행사하고, 당연히 행정은 집행부니까 집행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행정이 바로 집행과 결정을 모두 다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한 직무에 전문하는 행정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것은 가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인데, 가학적 관리론은 여기 행정관리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행정 이론론에 해당해서 틀린 거죠. 4번, 고위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의 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원리들이 예산 등이 있다. 이것은 이제 원리주의자들의 주장이잖아요. 이 원리주의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정관리설에 포함되는 이론이고, 행정관리설 자체가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답은 2번만 옳은 지문이고, 1번도 당연히 틀리고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두 번째,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행정학은 행정의 적실성 회복을 강조한다. 신행정론이 바로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을 강조했던 이론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바로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이고 당연히 맞죠. 2번, 발전행정론은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정확하게는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강조하죠. 행정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바로 사회 발전 또는 국가 발전을 유도해 나가는 것을 강조해. 특히 이 사회 발전, 국가 발전 중에서도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걸 강조하는데, 이걸 꼭 우리가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발전 행정론 자체는 환경이 행정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행정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 다만 이쪽 부분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즉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걸 우리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환경도 행정에 영향을 주고 행정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원조직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다양한 조직 형태를 구성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죠. 다원조직제를 형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여러 조직을 만들어요. 다원조직제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이
간할권의 중첩을 강조하죠. 간할권의 중첩. 그리고 간할권의 중첩을 통해서 서로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경쟁하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간할권의 중첩을 통해서 서로 경쟁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선호를 서로 잘 반영하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단히 강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다원조직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신공공관리론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조종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한다. 이게 바로 조종자로서의 역할인데 조종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유거버넌스론이죠. 그래서 유거버넌스론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표현돼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종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관료의 조종자적 역할을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탁. 민간이탁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생산 부분을, 여기 생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집행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을 우리가 민간이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 부분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물론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자조 방식 같은 경우는 민간이탁에 포함되지만 정부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이탁은 정부가 비용을 직접 지불해 나갑니다. 그다음 비영리단체는 민간이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기업에다가 맡길 수도 있는 거고 비영리단체에다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NGO는 NGO가 참여하면 당연히 유거버넌스론이고 자발적인 협력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이탁이라고 할 때는 돈을 주고 기업에게 맡겨도 민간이탁이고 돈을 주고 NGO에게 맡겨도 민간이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영리단체가 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민간이탁이 되는 거고 비영리단체가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협력을 해주면 바로 유거버넌스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했죠. 주체를 가지고 자꾸 구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체를 가지고 신공공관리론, 유거버넌스론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신공공관리론도 바로 기업도 참여하고 NGO도 참여하는 거고 유거버넌스론도 기업도 참여하고 NGO도 참여하는데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이나 NGO를 활용하는 거고 유거버넌스론에서는 기업이나 NGO가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자꾸 주체를 가지고 구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잘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여기는 비영리단체도 민간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이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틀렸죠. 그 다음 정부의 직접 공급에 비해 고용과 인건비의 유연성 확보가 용이하다. 그렇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이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을 그냥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력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직접 공급에 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또 인건비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일이 있을 때는 인건비를 쓰고 이렇게 민간 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일이 없을 때는 또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기업에게.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정된 이렇게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 업무를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과 인건비의 유연성 확보가 용이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쓰레기 수거 사업, 도로건설 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 맞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이 틀린 지문이죠. 3번, 4번.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은 화폐 가치로 환산하고 그리고 효과는 측정 가능한 단위 주로 영역 단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측정을 해 나가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죠. 그러면 1번 지문을 봐보면 정책 대안의 비용과 효과는 모두 화폐 단위로 측정된다. 틀렸죠. 비용은 화폐 단위로 하고 효과는 측정 가능한 단위로 하는 것이니까 틀렸습니다. 두 번째, 분석 결과는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이 사회적 후생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뭐와 관련돼 있어요? 시장 가치에 입각한 시장 가치 또는 시장 가격에 입각한 개념이 바로 사회후생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효과 자체가 화폐 가치로나 또는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문제와 쉽게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져.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도 화폐 가치로, 그 다음에 편익도 화폐 가치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총이익. 여러분들이 사회적 후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경제적 총편익, 총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입각한 경제적 총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의 총이익.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다 합한 것을 우리가 사회적 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다면 각각의 개인들의 편익을 다 합쳐가지고 이걸 우리가 후생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사회적 후생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 후생의 개념은 시장 가격에 입각한 경제적인 총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것들을 경제 가치 또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효과는 측정 가능한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후생 문제와 쉽게 연결시키기는 어렵죠. 시장 가격의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틀렸죠. 비용은 시장 가격에 의존하는 거고 효과는 측정 가능한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서 분석하는 것은 아니죠. 틀렸죠. 그 다음 국방, 치안, 보건 등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비용 편익 분석에 비해서 비용 효과 분석은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에 적용이 대단히 용이합니다. 공공 부분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질적인 요소도 대단히 많고 불가측적 가치가 되게 많아요. 불가측적 가치라는 것은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에 비해서는 비용 효과 분석이 국방이나 치안이나 보건 등의 공공 부분에 훨씬 더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 5번 예산의 분류 방법. 이건 뭐 워낙 쉬운 거죠. 기능별 분류는 무슨 일을 하는데 국가가 돈을 쓰느냐, 이 무슨 일에 초점이 있는 거고, 조직별 분류는 누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성질별 분류는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을 위한 분류라는 것은 기능별 분류로 우리가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능별 분류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만 옳은 지문이죠.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을 쓰느냐, 이렇게 기능별 분류고, 이거는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쓰느냐, 이것은 구입 물품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품목별 분류고, 그 다음에 누가 얼마를 쓰느냐, 이게 조직별 분류고, 그 다음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가 어떠한가, 이것은 경제 성질별 분류고. 그래서 1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정책 결정 모형 중 점증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대안을 모두 분석하기보다는 한정된 정책 대안에 주목한다. 그렇죠. 점증 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다 폭넓게 분석하지는 못하고 한정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죠. 이게 분할적 점증주의,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단순 점증주의, 분할적 점증주의, 그 다음에 전략적 점증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2번 문제는 전략적 점증주의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해요. 내가 노량진에 왔는데 공단기하고 해커스라는 학원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공단기를 선택했다 봅시다. 그리고 내가 공단기를 다는 과정에서 방문각이라는 학원을 알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봐봤더니 이게 나의 합격을 더 잘 시켜줄 것 같다. 그럼 방문각을 선택하고, 또 방문각을 다니면서 뭐 에듀리라는 학원도 알게 되고 율비스라는 학원도 알게 됐다. 그럼 여기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봐봤더니 방문각이다. 그럼 여전히 방문각을 계속 다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해 나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점증 모형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한다. 바로 이것을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틀렸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점증 모형은 보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개혁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개혁을 추구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죠. 바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그랬어요. 합리 모형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거고, 점증 모형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은 떨어지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한 거하고 이걸 구별해야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환경 변화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가 곤란하죠. 4번 정책 결정에서 집단 참여의 합의 과정이 중시되고, 그렇죠.
대화, 토론, 합의를 중시하고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상호 조정된다. 그렇죠.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변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예, 당연히 이것은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7번.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 운용 계획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5년짜리의 국가의 전략적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중장기적 국가 비전, 5년 단위의 계획이니까 이렇죠. 그 다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계획,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얘를 계획으로, 그 다음에 단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이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근거해서 1년 단위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각 중앙부서의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죠. 지출 한도를 중앙 당국에서 제시해 주는 것은 바로 총액 배분인 거고, 그리고 그 총액 배분 한도 내에서, 즉 지출 한도 범위 내에서 각 중앙관서가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해 오는 것은 자율 편성이고, 그래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를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놓은 거죠. 맞죠. 세 번째,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배제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일단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경제성 분석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비용 편익비,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 분석까지가 경제성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성 분석인데, 이 정책성 분석에서는 여기에 이해관계도 반영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의 위험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처의 정책의 의지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죠.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은 바로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고, 여기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거고, 그리고 이 정책성 분석은 바로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의 타당성을 검토하죠. 예,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바로 경제성 분석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 정치적 이해관계는 정책성 분석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틀린 거죠. 4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규모, 총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무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건 바로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총사업비 관리 제도의 법조문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8번,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직군 생태로는 단일 조직을 기본 분석 단위로 하며, 틀렸죠. 여기 이론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개별 조직을 분석 단위로 하느냐, 조직군을 연구 대상으로 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는 건데, 조직군 생태학은 단일 조직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조직군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군을 기본 분석 단위로 하며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여기는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 결정론적 시각이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 조직 구조가 설계돼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은 저기 틀렸죠. 단일 조직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2번, 거래비용 이론은 자원우전 이론의 한 방법으로, 당연히 틀렸죠. 거래비용 이론은 환경 결정론적 시각이고, 그리고 여기에 전혀 다르게 자원우전 이론은 환경 형성론적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래비용 이론이 자원우전 이론의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조직 간 거래비용보다는 조직 내 거래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틀렸죠. 조직 간 거래비용을 대단히 중시하죠. 이거는 다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조직과 다른 조직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거 이제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조직 내부의 거래 비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뒷부분도 틀린 거죠. 세 번째,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독립 변수를 한정하고, 이 독립 변수가 다 뭐겠어요? 상황 변수죠. 상황 변수. 상황 변수를 이들이 딱 정해놨죠. 규모, 기술, 환경,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또 몇 가지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전략도 추가될 수 있고 역사도 추가될 수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독립 변수를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정도로 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적 조건을 유형화하여, 그렇죠? 이것도 유형화하죠. 규모가 큰 경우, 규모가 작은 경우, 또
기술과 관련해서는 일상적인 기술인 경우, 비일상적 기술인 경우, 환경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환경인 경우, 확실한 환경인 거고 이런 식으로 상황적 조건을 딱 유형화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범위라는 제한적 수준 내에서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그렇죠. 중범위 이론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이 규모가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규모가 큰 조직이 있을 거고 규모가 작은 조직이 있을 거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모가 큰 조직은 복잡성은 높이고 공식성은 높이고 직권성은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조직은 반대로 복잡성은 낮추고 공식성과 직권성은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모든 조직이 아니죠. 모든 조직도 아니고 하나의 조직도 아닙니다. 하나의 조직도 아니고 뭐야? 규모가 큰 조직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을 가지고 연구하면 이게 우리가 보편적 이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별 사례적 연구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개별 사례적 연구고 이걸 우리가 일반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 이론과 개별 사례의 중간 단계를 설정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중간 단계. 그래서 모든 조직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조직도 아닌 규모가 큰 조직들 또 모든 조직도 아니고 하나의 조직도 아닌 규모가 작은 조직들 이렇게 모든 조직도 아니고 개별 조직도 아닌 중간 범위를 설정해서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중범위 연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여기는 중범위 연구에 입각해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선생님 책 교재에 그냥 그대로 그 지문들을 그대로 베껴놓듯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도 다른 연구 논문들을 반영해서 써놓은 것이지만 아예 토시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돼 있는 지문이죠. 3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주인 대리인론에서 기본 가정을 두고 있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이고 그 다음에 자산의 특정성이죠. 자산의 특정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 체제가 됐을 때 자산의 특정성이에요. 독점 체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특정 당사자하고만 거래해야 되는 관계를 우리가 자산 특정성이라 그럽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건설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삼성전자가 여기 이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쪽 당사자하고만 거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산 특정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안전경쟁 시장처럼 건설회사가 수백 개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자산 특정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독점 체제여서 대리인을 선정할 때 딱 이거 하나만 있다면은 삼성전자가 건물을 건설할 때 반드시 이 건설회사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는 관계라면 이 건설회사가 독점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의 행포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이 발생해요? 대리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산 특정성은 특정 당사자하고만 거래해야 되는 관계를 자산 특정성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자산 특정성이 고도로 높은 가장 높은 상태가 독점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며 그렇죠. 틀렸죠.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산 특정성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며 주인 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당연히 발생해요. 그러니까 앞부분도 틀리고 뒷부분도 틀리죠. 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리더가 자신의 권한을 여기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이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주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무를 이임받은 이 부하 직원이 대리인이 되는 거고 이렇죠. 물론 그 주인 대리인 이론은 시장에서의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도 당연히 나타나요. 또 이 친구가 그 밑에 있는 직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이임했다면 당연히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주인이 되는 거고 권한을 받은 사람은 대리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 내에서도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기업으로 보면 주주하고 경영인하고의 관계가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주인 대리인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죠. 주인은 주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경영을 맡기게 되면 그 경영인이 바로 그 권한을 이임받은 쪽이 대리인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리인으로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산의 특정성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고 주인 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도 발생한다 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3번만 틀린 지문이죠. 9번 쉬운 문제죠.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 접근 모형에서는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관료 집단이 주도한 의제가 정부의 홍보 수단 활동을 통해 공중 의제로 확산된다. 틀렸죠. 이거는 동원형에 대한 이야기죠. 정부가 의제를 선택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해 주는 것은 동원형이고 내부 접근형은 아예 국민에게 홍보하는 과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2번 동원 모형은 정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 의제로 채택되며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분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자주 발견된다. 그렇죠.
외부 주도형은 이익 집단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요를 형성해 공중의제로 전환되며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 바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 바로 외부 주도형이죠. 공고화 모형에서는 이미 강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동원 노력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해 의제를 설정한다. 공고화형은 국민의 지지가 높은 의제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 의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라서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맞죠. 이미 강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는 경우, 즉 국민의 지지가 높은 의제에 대해서 정부는 동원 노력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해서 의제를 설정해 나갑니다.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만 틀린 지문이죠. 10번 재정 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총량적 재정 지표, 총량적 재정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재정 지표라는 거죠. 총량적 재정 지표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법적 구속력.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주제들이 최근에 중시되냐면 이게 윤석열 정부하고 관련돼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안철수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재정준칙을 우리 정부에서는 뭐 하겠다,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자들의 관심이 조금 촉발됐던 부분이 있죠. 일단은 국가 채무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이상의 채무를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고 딱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걸 위반하면 안 되도록 법으로 딱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 거. 이런 게 국가 채무준칙입니다. 당연히 국가 채무준칙은 딱 뭐 우리가 지금 100조의 채무가 있다 그러면 내년까지 뭐 하겠다. 바로 80조로 줄이겠다 해서 채무준칙을 딱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법적 구속력을 가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채무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바로 국가 채무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해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 수지 준칙은 수익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것을 수지 준칙이라 그래요. 올해 국가가 세금을 500조 걷었다면 반드시 지출도 500조로만 써야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재정 수지 준칙이죠. 수익과 지출을 딱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춰놓은 것을 우리가 재정 수지 준칙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경기가 불황이 되잖아요. 불황이 되면 막 기업들도 도산하고 사람들이 노동자에서 실업자로 빠지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출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경기가 지나치고 호황이 되면 당연히 막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실업자가 노동자로 전환되면서 국가의 조세 수입이 확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출도 확 늘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을 전혀 조절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불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황일 때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돼요. 지출을 확 늘려야 되고 호황일 때는 지나치게 호황일 때는 국가가 오히려 수입을 늘려야 돼요. 수입을 늘려가지고 시중에 돈이 적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정 수지 준칙을 하게 돼버리면 아예 경기 불황은 더욱더 가속화돼 버리고 경기 불황 시기에 이걸 한다면 불황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경기 호황 시기에 이걸 한다면 지나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경제 안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경기 호황이나 불황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그럼 맞죠. 3번 재정 지출 준칙은 반드시 얼마 이상은 안 쓴다야. 500조 이상은 절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지출 금액 목표치를 딱 정해놓는 게 재정 지출 준칙이고 경제 성장률이나 재정 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딱 500조만 쓰겠다. 또 재정 적자가 얼마만큼 되든지 상관없이 딱 이 금액은 쓰겠다. 이렇게. 뭐 내년에는 600조까지 쓴다. 이렇게 딱 600조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경제 성장률이나 재정 적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써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정 지출 준칙이고 재정 수입 준칙은 반드시 얼마 이상 걷겠다 이거예요. 500조 그러면 500조 반드시 걷겠다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이걸 그대로 걷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틀렸죠. 딱 정해져 있으면 500조를 걷겠다고 정해져 있으면 절대로 조세 감면 해줄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이 500조를 걷고 나서는 조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딱 거둘 수 있는 돈
우리가 내년에 얼마 거둘 것이냐 해서 600조를 걷는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조세 감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조세 지출을 활용하기 곤란해지는 겁니다. 조세 지출을 활용하기 곤란해지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틀렸죠. 오히려 재정 건전성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딱 정해진 목표치의 돈을 반드시 걷어내니까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아지는 측면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받을 돈들을 절대 깎아주지 않고 그만큼 딱 목표치만큼을 걷게 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 수입 준칙은 조세 지출을 활용하기 곤란하게 함으로써 조세 감면을 적게 하게끔 만들므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게 재정 수입 준칙입니다. 그러면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1번 계급제와 직위불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급제는 보직관리 범위를 제한하여 틀렸죠. 계급제는 수평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행정과 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직관리가 제한이 없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무원의 시야가 넓게 만들어지는 점.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렸죠. 직위분리제는 철저하게 분업화하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분업화해서 한쪽의 영역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직위분리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고 여기는 여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고 여기는 또 여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의 동기 유발이 가능하죠. 계급제는 강한 신분 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그리고 강한 신분 보장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바로 직업공무원제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 창립에 유리하죠. 직위분리제는 직무한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왜? 각각 철저하게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으로 전부 다 분업화를 해놨기 때문에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업무 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를 명확하게 해놓은 거고 계급제는 이게 수평적으로 분업화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 한계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고 1번만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 12번 선발 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뢰성은 측정 도구가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에 측정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 거예요.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시험 봤는데 95점이었다면 또 내일 시험 봤는데 또 똑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 봤는데 95점이 나왔다면 우리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측정 결과의 일관성의 정도를 우리는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시험 유형 내에서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시험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그렇죠. 예. 하나의 시험 유형 내에서 검증하는 방법이죠. 하나의 시험 유형 내에서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시험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것은 이건 이분법이죠. 이분법. 그래서 하나의 시험 문제를 딱 출제해놓고 그중에 절반 시험 보도록 하고 절반 시험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때의 점수와 이때의 점수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때에 어떤 문항이 출제됐고 이때에 어떤 문항이 출제되는지를 비교해서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여기 1번이죠. 3번으로 내려서 봐봅니다.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여 두 점수 간의 일관성을 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제2시험법이죠. 똑같은 시험 문제로 두 번 시험 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수준이 비슷한 두 개의 시험 유형을 개발하여 동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집단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게 이제 문항 간 일관성 비교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냐면 이것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하죠. 문항 간 일관성 비교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1번 문제가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가정법을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면 다음에 시험 볼 때도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법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것과 동일한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해서 이렇게 이 문제와 유사한 이런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이때의 점수하고 이제 점수를 비교해서 일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문항 간 일관성 비교 비법이죠. 1번, 2번, 4번 전부 다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3번을 3번이 제2시험법이죠. 그 다음 문항간 일관성, 이분법, 그래서 2번이죠. 2번을 봐보면 시험 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측정하고자 했던 기준사이에 시험이 본래 측정하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직무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능력 점검이에요. 능력 점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평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고, 의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점검하는 게 시험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은 기본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성적과 직무 수행 능력, 이게 근무 성적이죠. 근무 성적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기준 타당성이에요. 기준 타당성이 일반적인 타당성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과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해서 일관성이 높을수록 또는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타당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성적과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은 바로 직무수행 능력인데, 이것이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신뢰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거죠. 그래서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3번, 에다크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다크라시는 바로 탈관료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탈관료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죠? 보면 서로 상이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인사 전문가, 이 사람은 예산 전문가, 이 사람은 기획 전문가, 이 사람은 조달 전문가. 이렇게 다 서로 상이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에다크라시는 반드시 학습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인사, 교육시켜주고, 이 사람이 예산을 교육시켜주고. 그러면 A는 인사 업무도 하고 예산 업무도 하고 기획 업무도 얘한테 배우고 조달 업무도 얘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도록 해요.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기능, 다기능적 전문가로 육성을 해놓고 상황에 따른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예산 업무가 늘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예산 업무하러 가는 거고, 갑자기 기획 업무가 늘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획 업무하러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른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집단적 문제 해결을 지향해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당연히 비정형적인 업무일 때 이용하죠. 그 다음에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렇죠. 갑자기 오늘 예산 업무가 늘어났다. 그럼 모든 구성원들이 예산 업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전부 다 모두가 예산 업무에 투입이 되고, 이래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작다.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다크라시는 복잡성이 낮아요.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지 않아요. 다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단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죠. 그리고 이들 간의 갈등이 발생해도 상위 계층에서 조정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 계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도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갈등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업무가 개인별로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지 않고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집단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식성도 낮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규칙이나 이런 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은 원래 규칙과 법규에 써져 있는 것인데 권한과 책임 같은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전문 능력이 있는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구조이다. 그렇죠. 바로 각각의 상이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 3번만 틀린 지문이죠. 14번,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면 평가는 뭐 360도 피드백이죠. 상급자도 평가하고 동료, 부하, 고객 등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참여를 통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개인과 조직 간의 목표의 통합을 추구한다. 목표관리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과장이 부하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 그 위에 실국장들은 과장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여기 장차관들은 아주 그 밑에 있는 실국장들을 참여시켜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목표에는 누구의 의사도 반영된다. 바로 제일 밑에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이 직원들의 의사까지도 반영돼요. 왜? 이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이 목표가 설정되고, 이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이 목표가 설정되고, 이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이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가장 하위 단계에서의 구성원들의 의사까지도 이 목표에 반영이 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통합된다 해서 이걸 우리가 통합적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합적 관리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에 개인의 목표가 반영돼 있다. 이걸 우리가 통합적 관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참여를 통한 명확한 목표 설정,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과 조직 간의 목표의 통합이 추구된다. 그렇죠. 그 다음 강제배분법은
비율을 설정해 놓는 거죠. 최상위 등급은 20%로 하고 최하위 등급은 10%로 한다. 이런 식으로 평정 대상자들의 비율을 설정해 놓은 게 강제 배분법이죠. 강제 배분법은 평정자의 편중과 평정치의 편중과 간대화 경향을 막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다. 그렇죠. 그래서 최상위 등급은 몇 %, 최하위 등급은 몇 %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이것들은 전부 다 관대화 경향이나 엄격화 경향이나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4번 도표시 평형 척도법은 근무 성적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 들렸죠. 이렇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실기록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실기록법은 또 여기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산출량 기록법이 있죠. 이런 건 공장지대에서나 활용할 수가 있어요. A라는 노동자는 500개를 생산했는데 B라는 노동자는 200개를 생산했다. 그럼 A는 수를 주고 그 다음에 200개를 생산한 노동자는 밀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산출량의 기준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주기적 검사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생산량을 보는 거야. 이건 능력을 주로 평가하죠. 딱 5시간 줄게 최대한 만들어봐. 그랬더니 어떤 노동자는 3개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노동자는 1개 만들었다. 그러면 3개 만든 노동자는 수를 주고 1개 만든 노동자는 밀을 주고 이런 겁니다. 또 근태기록법, 근무 태만을 기록하는 겁니다. 조퇴 횟수, 지각 횟수를 기록해서 거기에 따라 평정한다든지 또는 가감점수법, 긍정적인 행태가 나타나면 가점을 주고 부정적인 행태가 나타나면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기록법들인데 이 사실기록법이 바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이러면 평정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도표시 평정척도법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당연히 틀려요. 도표시 평정척도법은 등급부여에서 주관성이 나타나고 평정 요소를 선정하거나 평정 요소의 가중치를 부여할 때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고 사실기록법이라고 표현돼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5번 행정 책임 확보 방안 중 내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내부 통제는 행정부 내부에서 통제하는 것을 내부 통제라 그러고 행정부 밖에서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 통제라 그러죠. 당연히 시민단체는 행정부 밖에 있으니까 외부 통제고 국회도 행정부 밖에 있으니까 외부 통제고 그 다음에 언론도 행정부 밖에 있으니까 외부 통제고 그리고 여기는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행정부 내부에 있는 부서이고 이 기획재정부 내부의 관리활동은 당연히 내부 통제고 답은 4번이죠. 네. 16번 럿지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 럿지라는 것은 사실 행정학이나 정치학 책에 지금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면서 이것을 정책에 활용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인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럿지는 뭐 팔꿈치로 조금씩 찔뻑찔뻑 건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럿지라는 게 유인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면 이런 겁니다. 팔꿈치로 조금 찔뻑찔뻑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이건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단이 있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워낙 미국 나라들은 비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인구가 많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계단을 걷게 하고 싶어.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처벌한다 이게 아니라 여긴 유인이에요. 그냥 찔뻑찔뻑 건드려주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계단을 올 때마다 음악이 들리도록 피아노 건반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안 탑니다. 오히려 이걸 많이 걷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거 한 발 걸으면 또 도가 나오고, 그냥 또 한 발 걸으면 미가 나오고, 또 한 발 걸으면 소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야. 이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여기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제적인 수단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팔꿈치로 조금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럿지, 즉 팔꿈치로 찔뻑찔뻑 건드르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걸 정책에 반영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봐보면요. 럿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선택 설계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왜?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유주의적 간섭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자유주의적 간섭주의. 그럼 지금 봐보세요. 여기다가 건반 피아노 음악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한 것은 정부가 간섭한 거야. 야, 니네 좀 걸어 다녀라. 이거 간섭하고 있는 건데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너가 선택해 대신. 네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갈래? 그냥 아주 답답한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갈래?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런치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선택을 하게끔 해줘. 여기 자유주의에 깎여 있어요. 이 단어가 제일 핵심입니다. 런치 방식은 간섭을 하되 개인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 간섭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 대상 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입하죠? 간섭주의니까. 그러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네.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럿지 방식에서는 간섭을 하되 개인의 선택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럿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건 또 뭐냐. 기본적으로 이 럿지 방식은요. 두 가지의 가정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야. 첫째 뭐다? 첫째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합니다. 제한된 합리성.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로는 이거 자유주의적 간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런 단어가 나오니까 또 짜증이 확 나죠. 도대체 뭐 디폴트 옵션은 또 뭡니까 이러면 디폴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값을 우리가 디폴트라 그러잖아요. 기본값. 기본값의 설정.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넛지 방식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금제도예요. 연금. 연금을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게 업트인 방식이 있고요.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업트인 방식. 또 업트아웃 방식. 이것도 디폴트 값이야. 그러니까 원래의 디폴트 값을 여기에다 설정해놨다가 이렇게 아웃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러면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가입을 하려면요. 연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문서를 제공하도록, 문서를 제시하도록. 그러니까 가입 문서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가입 문서를 이렇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너무 귀찮아요. 이 가입 문서 작성하기가 연금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문서 작성하고 이게 너무 불편한데? 근데요. 이렇게 바꿔버려요. 디폴트 값을.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모든 구성원들은 가입이에요. 가입돼 있는 거고요.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탈퇴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탈퇴 문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진 거예요? 디폴트 옵션이 달라진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은 미가입을 전제로 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만 가입 문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 옵트인 방식인데 이럴 때는 한 40% 연금 가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반대로 모든 노동자는 다 가입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탈퇴하고자 싶어 하는 사람만 탈퇴 문서를 내도록 했더니 이게 한 80% 올라가 버려요. 가입 비율이. 지금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 바로 디폴트 옵션 설정을 변경한 거죠. 이거 변경. 이렇게 변경만 해도 사람들은 이게 귀찮아가지고 바로 이 탈퇴 문서 내는 게 귀찮아가지고 잘 안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어깨로 팔꿈치로 조금 찔뻑찔뻑 해가지고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행동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은 제한된 합리성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 활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유인할 것이냐를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바로 럿지에 의한 정책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바로 디폴트 설정 방식을 변경해서 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어떠한 경향성을 파악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경향성과 이렇게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경향성. 사람들은 문서 내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지적 경향성 같은 것을 파악해서 그걸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 바로 럿지다. 보통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죠. 문서 내는 것을 너무너무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들의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퇴직연금 가입비율을 높이고 이러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디귿번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모두 다 옳은 지문입니다. 17번.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인간의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가정 이론이죠. 행동의 결과보다는 원인을 더 강조한다. 이것도 뭐 선생님 문제집에 여러 번 풀어봤죠. 수십 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강화가 바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적 행태가 나타나면 뭐하고 보상을 주고 이게 강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 강화 요인이 바로 뭐예요? 긍정적 행동에 대한 결과죠. 결과. 또 부정적 행태가 나타나면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 이게 강화 요인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결과예요. 부정적 행태의 결과.
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2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강력한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난이도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뭐 당연히 2번은 틀린 거죠. 3번, 포트와 롤러의 업적만족 이론은 직무 성취 수준이 직무 만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트와 롤러의 업적만족 이론은 브룸의 기대 이론을 약간 변형해 놓은 곳인데 뭐다? 내가 특정 활동이 있으면 특정 성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 특정 성과가 있으면 특정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 이걸 전제로 합니다.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 수 받겠지. 이게 기대감이죠. 그 다음에 내가 금평 수를 받으면 내가 승진되겠지. 이걸 우리가 수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승진하게 되면 미치도록 좋을 거야. 이게 유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승진하게 됐을 때 받을 보상과 타 부처에서 내 동료가 승진했을 때 받을 보상이 공평하다고 믿는 정도를 만족감이라 그러는데 이 만족감.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높아야지만이 동기유발이 된다 그랬는데 이 이론의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성과가 여기 있어요. 성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만족감이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이론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업적만족 이론이라고 외우더라 그랬어요. 업적만족 이론. 이게 업적이 먼저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성과예요. 성과. 업적이 있으면 그 업적에 대한 보상이 공평할 때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러면 내용이론과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론은 사람들에게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주면 만족감이 높아지고 이 만족감이 높아지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성과에 앞서 있는 게 내용이론이에요. 일단 인간을 만족시켜라. 뭘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이 먼저 나오고 성과가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성과가 먼저 나와요. 바로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성과가 먼저 나오고 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공평하면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이론과 포트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성과와 만족이 역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낸 거예요. 뭐다? 포트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직무 성취가 바로 이게 뭐야? 업적. 업적이 뭐다? 직무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아, 업적이 만족에 앞서 있구나. 근데 이 업적을 꼭 업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직무 성취. 성취가 바로 업적이니까 직무 성취라고 표현돼서 시험 문제 출제한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업적이 다른 표현으로만 출제됐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업적 만족 이론. 해서 업적이 만족에 앞서 있다. 여기서 업적을 직무 성취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직무 성취 수준이 직무 만족을 가져온다. 맞죠? 공공봉사 동기 이론은 공공 부분의 종사자와 민간 부분의 종사자의 가치 체제는 다르다라고 보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타심이라든지 충성심이라든지 애국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되지만 민간 부분의 종사자들은 주로 보수라든지 작업 환경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된다고 보는 이론이 공공봉사 동기 이론이죠. 그래서 공공부가 민간 부분의 종사자들의 가치 체계는 크게 다르고 그리고 개인이 공공부분에 근무하면서 공공봉사 동기를 처음으로 획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타심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충성심이 강한 애들이 공무원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분에 근무하면서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타심이나 헌신의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공무원 되려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조직문화와 예지적 보상을 강조한다. 틀렸습니다. 이 예지적 보상 안 좋아하죠. 내재적 보상이죠. 예,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마음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지적 보상을 강조한다는 것도 틀린 거죠. 그 다음 18번.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터슨의 저서 도시한계론, 도시한계론이라는 책 아주 유명하죠. 개방체제로서 지방정부는 재분배 정책보다 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피터슨의 가장 중요한 이 도시한계론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 부분이에요. 지방정부의 예산. 이걸 우리가 지방정부의 전략적 예산 배분. 전략적 예산 배분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한데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략적 예산 배분을 이야기할 때 정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개발 정책, 그다음 재분배 정책, 그다음 여기 할당 정책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 정부는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떡하냐? 여기에다만 예산을 배분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재분배 정책은 중앙 정부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할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뭔가를 배분해 줄 때 할당, 그러니까 배분해 주는 정책이 이제 할당인데 어떤 집단에게 더 많은 배분을 하고 어떤 집단에게 더 적은 배분을 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할당 정책인데 이 지방 정부는 개발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재분배 정책을 가장 혐오한다. 또는 가장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한다라고 하는 게 피터스의 도시 한계론입니다. 예, 지방정부의 한계. 지방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방정부의 한계예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재분배 정책보다 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를 분쟁형, 창조형, 교환형으로 분류하고 틀렸죠. 라이트 이것은 뭐 워낙 뭐 유명한 이론이니까 여러분 다 알죠. 바로 뭐야? 포괄형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형이 있고 그다음에 중첩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동태적 관계를 틀렸죠. 이건 그냥 정태적이야.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죠. 이렇게 연방정부가 있고 여기 안에 주정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상호작용, 동태적인 상호작용은 전혀 분석 못하고 그다음 여기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게 분리형이고 이런 식으로 정태적 관계만을 기술해 나가는 거지 동태적 관계를 분석해 나가지 않습니다. 앞뒤가 다 틀린 거죠. 로즈의 정부 간 관계로는 지방정부가 조직자원과 재정자원 측면에서 틀렸죠. 이것도.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앙정부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법적 자원이 있고 중앙정부는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원에 대해서 지방정부보다 위에 있고 지방정부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데에 뭘 두고 있다. 조직을 두고 있어요. 동사무소 이거 다 지방정부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자원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주민과 직접 대면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법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서 지방정부는 조직자원과 정보자원에서 서로 위에 있어요. 서로 위에 있는 과정에서 이걸 교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상호 의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던 게 로즈의 정부 간 관계론이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조직자원 이건 맞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재정자원 측면에서 위에 있다. 그건 틀린 거죠. 그 다음 TV의 발해에 의한 투표는 뭐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이론이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외부 효과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죠. 외부 효과. 우리 지역 지방정부의 서비스는 우리 지방정부의 주민들에게만 편익과 비용이 초래될 뿐이지 타 지방정부의 주민에게는 절대 비용과 편익이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외부 효과 부존재죠. 그래서 이걸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외부 효과 존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19번 정책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들어오는 정책 결정의 방법, 지식, 체계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정책 결정 체계에 대한 이해와 정책 결정의 개선을 강조했다. 뭐 그러겠죠.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은 정책 의제의 해결 방안 탐색을 강조하며 정책 의제의 해결 방안은 정책 의제 설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 과정을 봐보면 제일 먼저 정책 의제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 있고 이러는데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의 정의,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 개발, 대안의 결과 예측, 그 다음에 최적 대안의 선정. 이 대안 선정은 여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은 정책 의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건 여기야. 대안의 탐색 개발 여기 있죠. 바로 여기와 관련이 없어요. 정책 결정 이론에서 정책 의제 해결 방안 탐색이 이루어지죠.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비결정 상황에 관하여는 관심이 적다. 틀렸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론은 언제 연구되기 시작해요? 바로 1960년대 무의사결정론이 대두되면서 무의사결정론이 바로 뭐예요? 바로 엘리트 의사의 반한 의사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로 무의사결정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무의사결정론이 대두되면서 관심이 촉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비결정의 상황에 관하여 관심이 대단히 크죠. 이것 때문에 바로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비결정 때문에 정책 의제 설정이 연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 라셀은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며 틀렸죠.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은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고 그 다음에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정책에 필요한 지식을 우리가 컨텐츠에 대한 지식이라 그러는데 둘 다 필요하다 그랬죠.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모두 중요하고 사회적 가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틀렸죠. 사회적 가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1950년대는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 구조화에 관심이 높아 5월 운영 연구죠. 와 후생경제학의 기법을 활용에는 소홀하였다. 틀렸죠. 1950년대 이게 아주 활성화됐던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정책학이 대두되기 이전에
사무자동화라든지 운영연구라든지 후생경제학이 대단히 중시됐던 거고 1980년대 와서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 구조화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 문제 구조화에 대해서 가장 잘 연구한 학자가 바로 던인데 이 던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 연구하죠, 이게. 그래서 1980년대 와서야 이제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 구조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옳은 지문은 1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입니다. 20번 현행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 탄력세율제도는 뭐와 관련돼 있냐면 조세 법정주의의 한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조세 법정주의. 조세 법정주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 이것들은 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게 조세 법정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세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방세도 당연히 조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돼요. 그러면 지방정부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탄력성을 부여하냐면 여기 세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자동차세는 이렇게 한다. 자동차 가액의 10% 이내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세율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액의 8%를 지방세로 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액의 6%를 지방세로 하고 이렇게 지방정부가 이걸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이제 탄력세율제도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의 10% 이내로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하게 되면 완전한 세율 결정에 대한 재량권은 없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세율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탄력세율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억본 봐보겠습니다. 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비세와 관련돼 있으면 탄력세율과 관련이 없다라고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는 지방세를 외우지 말고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세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그 소비세와 관련돼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레저세도 레저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저세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만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게 있고요. 세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지 지방정부 의사가 반영되잖아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정부의 탄력세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통령령은 정부가 정하는 거니까, 중앙정부가 정하니까 여기와 관련된 게 바로 뭐가 있어요?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탄력세율 제도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세가 아니라 자동차 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소비죠, 주행. 바로 도로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몇 킬로를 달렸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이거는 다 뭐다?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소비와 관련돼 있으면 다 적용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그 다음에 레저세는 레저를 소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도로를 소비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니은번 레저세나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조례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하는 방식과 같이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이게 조례가 아닙니다. 항상 소비가 나오면 뭐다? 지방정부 의사 반영 안 합니다. 소비는 원래 소비세는 다 중앙정부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소비세든 레저세든 지방정부에 줬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담배소비세도.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틀렸죠. 이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7급 수험생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놓고 9급 수험생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어야 될 것인데 저간 이걸 준비 안 한 사람들은 틀렸겠죠. 그러면 여기는 기억번하고 니은번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디귿번은 틀린 지문이고 이렇습니다. 문제 자체가 뭐 약간 까다롭게 나온 문제들이 꽤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게 법령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아주 세부적인 법령을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이론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난이도 있게 출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점검해 나가시고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여러분 또 좀 푹 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임용훈이었습니다.